동기를 누가 주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동기는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부활시키는 거라고. 구성원과 이야기할 때 딱 요 문장을 한번 써보래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 스스로 자존감을 일궈내게 하는 그 모멘트, 사기 충전이 아니라 의미 충전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진출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당신의 영어 마케팅 경험이 지금은 필요한 때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구성원은 같은 용어지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정태희 립박스 컨설팅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또 최근에 이제 사장의 클래스라는 또 이제 신작을 또 내셨어요. 그 대표님 같은 이제 HR 전문가 분들을 뵈면 사실 늘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 HR은 조금 늘 좋은 말만 하지 않냐.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을 좀 지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회의론도 조금 있는데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끔 이게 뭔가 리더십이나 HR 문화를 개선해서 조직 전체의 혁신 아니면 매출 성장을 이룬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라쿠텐이라는 회사 잘 아시잖아요.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는 3명일 때 조직이 5명일 때 1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인사의 제도, 프로그램, 프로세스, 평가 이러한 모든 전반의 내용들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프레임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끈다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힘들죠.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 정말로 성공하신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조직 진단을 해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이 나온 거예요. 초기에 창업자로서 너무나도 열심히 진짜 희생하면서 달려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직원들이 떠나지 않는 게 큰 자랑이라고 여겼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직은 거대 공룡처럼 컸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고객에게 응대해야 되고 더 기발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고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영진을 거의 내보내고 새로운 젊은 인재로 교차하면서 또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고 또 홍보를 할 줄 아는 스타 플레이어로 이제 좀 대체를 했는데요. 스타 플레이어를 위한 제도 전환도 동시에 진행해서 결론은 매출이 2년 뒤에 250% 성장을 맛보는 그러한 좋은 성과를 만들었죠. 결론은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 CEO 사임률이 한 9% 정도 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기술직은 한 90%, 나이키도 존 노나우 씨가 퇴사하고 나서 다음날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에도 굉장히 이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고 최근에는 샤넬의 그 리넌 에어라는 사장님이 이제 2년 전에 취임을 했는데 아시아인으로서도 최초지만 리나네오가 인도인인데 유니레버 HR 총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나 그 인더스트리를 잘 알지 못하는 인사 담당자 출신이 이 샤넬의 전 세계 총괄 대표가 됐다라는 것만 보셔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직 이제 리더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 팻 겔싱어 분이 바로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많았던 보잉사의 칼훈 씨도 뭐 완전히 내려앉으셨잖아요. 결국은 이 현장을 모르거나 의사결정을 잘못할 경우에 이제 CEO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 이제 리더가 알아가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조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리더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이 조직의 구성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회사에 입사한 그 첫날에는 회사 열심히 다녀서 승진하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입사하는 반면에 그 근로 의욕이 사실 뭐 3일 가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구성원들의 근로 이력을 좀 고취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좀 장기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동기를 누가 주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동기는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부활시키는 거라고. 구성원과 이야기할 때 딱 요 문장을 한번 써보래요. 비록 그 내용을 그 리더가 잘 알더라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러한 질문을 리더가 한번 구성원에게 해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그 스스로 자존감을 일궈내게 하는 그 모멘트. 저 같은 경우는 한 구성원에게 뭘 물어봤어요. 한 구성원은 맨날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는데 매일 일찍 출근하고 매일 늦게 출근하는데 항상 활기차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활기차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성원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번에 맡아서 그 변화에 자기가 기여하는 그 모멘트가 너무 보람이 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동기부여라는 게 많이 보상도 주고 굉장히 뭐 좋은 업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팀원들이 지치거나 또는 리더가 지칠 때 사기 충전이 아니라 의미 충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업무는 뭐고 어떤 것을 배웠어요? 라고 하는 순간 CPU가 돌아가면서 구성원은 자신의 일이 의미 있었음을 그리고 뭘 배웠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모멘트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의미화하는 과정 그리고 자신의 일을 포트폴리오화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그 연결점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작은 성취를 조각조각 조금 잘게 쪼개서 리더와 구성원이 대화하는 그 순간에 구성원과 일을 연결해 주는 게 동기부여에 가장 쉽고 빠른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회사라는 거는 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 매출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반면에 개개인의 구성원을 본다면 물론 회사의 매출이 오르면 좋겠지만 나만의 커리어, 개인의 목표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조금 연결시키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좀 리더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매출은 결과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은 숫자로 압박을 하는 거죠. 예를 좀 들어드리면 리더의 직무를 재전환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직무 재전환이 아니라 역할 재전환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경직돼 있고 리더들에게 다가서기 힘든 조직 문화의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관리적인 관점에서의 리더의 직무에 충실했던 거죠. 그런 리더들은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그 캠페인을 역할 재전환 프로젝트라고 하는 순간 이제 리더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관리자가 아니라 조력자라는 거죠. 관리자는 일을 대상으로 일을 하지만 조력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분명하게 재정의 내리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데요. 리더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력자 관점이라는 거는 구성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장하고 보완점을 찾아주고 잠재력을 뭔가 찾아주는 뭐 이런 거죠. 그동안 원어원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건 회사용어라는 거예요. 역할 대전환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원어원을 본질을 한번 숙고해보고 토론을 해보니까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 타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원어원 타임을 작전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평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구성원들은 인정을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가 시즌이라고 안 하고 영향력 또는 기여를 발휘하는 그러한 시즌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역할의 대전환을 한번 만들어 봤던 거죠. 결론은 이 리더가 연결하는 그 수단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언어를 구성원의 언어로 통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진출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걸 좀 당신의 영어 마케팅 경험이 지금은 필요한 때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구성원은 같은 용어지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연결고리는 바로 기어가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평가가 아닌 인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쨌거나 그 평가가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읽어보니 이제 뭐 구성원의 그 공감을 사는 그런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원이라면 그 불만이 어떻게든 조금 터져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만을 조금 최소화하는 것도 좀 리더로서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팁이 혹시 좀 필요하실까요? 리더의 역할과 회사의 역할, 구성원의 역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많은 부분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데 절대 상대가 사실 중요한 것보단 구성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요즘 기업들은 레이팅을 하지 않고 잘한 사람을 인정해 주자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상향 평준화를 하거나 또는 가운데에 이렇게 몰아주기 현상이 일어나서 차별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회사들을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아주 촘촘한 5단계를 넘어서서 12단계, 28단계의 상대평가를 다시 제도를 부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첫 번째 리더의 역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리뷰를 할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제가 만난 대표님들과 리더들은 목표의 기준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기억하는 것과 구성원의 기억이 일치될 확률이 거의 적고 기여감이 일치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보상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이 억울하다, 분하다라는 일관된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 이제 방향점을 정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하거나 임금에 대한 격차가 적을수록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은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열 기준을 만들어서 리더가 수시로 짧은 기간 안에 크고 작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평가냐 또는 상대평가냐가 아니라 구성원과 리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조금이더라도 오차가 날 만한 구성원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리더가 어떠한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의 기준이 좀 일치되고 일관된 그런 기준을 얘기해서 아, 나의 리더는 이러한 기준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결과가 나중에 알고 보니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결과로 나온다면 그건 너무나도 예정된 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제 컨설팅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5천억 규모의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그 대표님은 자수성가하셨고 업계에서 정말 내노라는 그런 브랜딩을 가지고 계셨어요.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 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 30대를 겨냥한 화장품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급회전을 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많은 변화를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의사소통을 대표님과 해야 된다라는 거죠. 20대를 또는 30대를 그 취향 저격에 맞는 그런 용기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60대 남성의 대표 이사님의 취향으로 제품이 출시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조직 내에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객의 니즈를 바라봐야 되는데 리더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의 꼬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리더가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문제를 바라봐야지 리더를 바라보는 조직은 그만큼 문제 해결이 느려지고 또 굉장히 뒤처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표님은 빠르게 자기의 확신성을 내려놓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구성원들의 많은 피드백을 받는 것들이 좀 필요했었죠. 리더의 자기 확신을 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흔히 두 가지 타입의 리더가 있다.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강한 리더여서 모든 걸 하나하나 마이크로 매니징 해야 직성이 풀리는 리더가 있는 반면 너네가 다 해 이러면서 위임해버리는 이런 좀 양극단의 리더들을 좀 저희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적정 수준의 자기 확신과 효과적인 권한 유인 사이에서 리더는 좀 어떤 식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은 애플사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팀 쿡의 시대가 있었듯이 그 조직의 사업 포트폴리오나 어떤 리더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역할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을 이끌고 구성원들의 성장을 제시하고 또 조직의 문화를 이끄는 어떤 롤모델의 역할을 한다라면 결국 리더는 전문가가 아니라 조율자나 방향 제시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리더가 모든 거를 꿰뚫고 지시하려 들게 되는 순간 팀은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손을 놓고 일을 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리더는 딱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리더는 무언가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면 그 기간 안에 이루어야 되는 부동의 목적
목적지를 명확하게 구성원한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도달할 부동의 목적지, 부동의 도달지가 무엇인지를 구성원이 안다면 그 이탈은 굉장히 확률이 낮아지겠죠. 두 번째는 그 리더가 반드시 권한 위임을 하기 전에 서로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이 명확하게 서로 공통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경영이 있던 또는 우리가 팀을 운영할 때도 리더가 맡을 부분이 있겠고 구성원이 맡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짧은 승리감을 맛보게끔 구성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해봐. 그런데 하지 못한다라면 리더가 도와주는 제스처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잘게 쪼개어진 기간 안에 조금 더 빠른 승리감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너무 확신 경향이 크면 그만큼 구성원들은 많은 피드백과 또 많은 의견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요. 진정성 있는 자신감은 리더가 많이 알고 리더가 확신하는 게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알리는 게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리더의 취약성이 때때로는 팀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신이 그동안 이룬 것들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취약한 부분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는 용기. 그래서 결론은 원하고자 하는 걸 얻는 게 진짜 승자의 어떠한 쾌감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은 이직과 조기 퇴사가 워낙 흔해진 시대인데요. 이 새로운 구성원이 계속 또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에서 조직을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목표 달성을 이루려는 리더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의하면은 경력직의 이직은 장기 이식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장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장기와 기존에 있는 장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과를 내는데 조급하다면 그만큼 스타 플레이어는 아무리 그 전 직장에서 최고의 임팩트 플레이어였지만 절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방식과 새로운 조직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깨닫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두 번째는 또 경력자로서 태도 전환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새로운 조직에 가서 스타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력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자신이 조인하는 그 팀의 적응에 대한 전략도 달라야 되고 또 새로운 경력자를 맞이하는 조직 또한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 스타 플레이어가 잘 조기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온보딩 전략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외부의 그런 HR 리더십 사례도 있고 뭐 해외의 사례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새로 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는 반발 심리 같은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부감을 조금 극복하고 좀 새로운 제도들을 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그런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번역서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번역이라는 게 그냥 글 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사례에 맞게 이 문장과 이해의 맥락을 다시 다 재구조화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의 사례이던 여러 가지 대표님들 생각하는 히트친 좋은 제도가 있다 치더라도 우리 조직에 맞는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OKR이라고 치면 그 OKR이 좋으니까 한번 적용해봐 라는 그 자체의 문장부터 잘못된 거죠. 차라리 OKR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시 번역을 하셔서 우리 회사는 기존에 있는 목표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정렬과 도움 요청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용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성원 입장에서는 현장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의 노고를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내용들을 우리 조직에 맞게 좀 변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거 정말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냐라는 반발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바로 맥락 없이 그냥 따라만 하다 보면은 실무
진에서 괴리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중간 관리자나 팀 리더들은 구성원들도 많고요. 또 실무도 허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를 마구잡이로 압박을 가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들이 납득하지 못할 때 더 부정 경험으로 연관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도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조직에 한번 파일럿을 해보시고 그런 성공을 맛보시면서 우리만의 용어로 바꾼다라면 그 어떤 것도 구성원이나 숨어있는 관리자들이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태희 대표님을 모시고 신작 사장의 클래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